제17화 딸 앞에서 이혼 서류를 꺼낼 수 없었다. 1장. 결혼이라는 시작하지만 우린 낯선 사이. 서로 잘 알아볼 시간은 없었지.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한 준호와 은진. 나이는 비슷했고 조건도 나쁘지 않았다. 서로의 마음보다 지금쯤은 결혼할 때라는 타이밍이 더 큰 역할을 했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은진은 임신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축복보단 당황이 앞섰고 은진은 준비되지 않은 몸과 마음으로 괴로워했다. 입덧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다. 냄새 하나에도 구역질이 났고 매일 밤 울다 지쳐 잠들었다. 준호는 초보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은진의 눈엔 그저 무심한 타인으로 보일 뿐이었다. 당신 때문이야 이 모든 게. 입덧에 지친 어느 날 은진이 준호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고 준호는 조용히 방을 나섰다. 서로의 오해는 깊어지고 정은 조금씩 금이 갔다. 출산은 순탄치 않았다. 은진은 임신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준호는 불안한 눈으로 수술실 앞을 서성였다. 결국 딸 하유는 울음소리와 함께 세상에 왔고 두 사람의 표정에도 잠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하유는 태어난 직후부터 자주 아팠다. 열, 경련, 천식 증세. 은진은 매일 병원을 들락거렸고 준호는 퇴근 후 약을 사고 진료비를 계산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그들은 벼랑 끝을 걷는 기분이었다. 은진은 자주 말했다. 이렇게까지 힘든 게 다 당신 때문이야.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아내의 입에서 쏟아지는 원망은 점점 커졌고 어느 날부터 그는 그녀의 목소리조차 듣기 싫어졌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준호는 스스로를 책망하며 소주를 들이켰다. 그 밤 그들은 같은 지붕 아래 전혀 다른 방에서 각자의 외로움에 갇혀 잠들었다. 하윤이 4살이 될 때까지 부부는 거의 말이 없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으며 이름뿐인 부부로 존재했다. 은지는 갓 태어난 딸을 안고 지하철 역사에서 잠을 자야 했던 날을 기억했다. 그날 아이가 감기에 걸려 숨을 헐떡이던 모습이 눈에 밝혀 그녀는 세상에 대한 원망을 곧잘 준호에 대한 분노로 바꾸어 쏟아냈다. 준호는 그 시절을 생각하며 중얼거렸다. 어떤 의미로든 우린 서로에게 상처였던 거지. 딸 하유는 4살을 지나며 점점 건강해졌고 제잘거리는 말투에 애교도 늘었다. 하지만 그 아이의 해맑음 속에서 부부는 더 큰 죄책감을 느끼곤 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 느끼고 있었다. 각자가 바깥에서 다른 사람과 감정선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묻지도 않았다. 이제 와서 따져 뭐하나 싶었다. 조론 그 말이 꼭 어울리는 생활이었다. 결혼 10년, 준호와 은지는 서로에게 실망했고 그 실망 위에 무관심이 쌓였고 이제는 이 결혼을 끝내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하윤이만 아니었으면 진작 끝냈지. 두 사람 모두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은 7살이 된 딸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가족 여행을 제안했다. 딸은 두 손을 번쩍 들며 말했다. 진짜야? 와, 우리 3명이 처음 같이 가는 거야. 그 말에 은진과 준호는 서로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웃었다. 하지만 가방 속에는 이혼 서류 한 장씩이 꼭 접혀 있었다. 2장. 10년 만에 첫 가족 여행 묻어둔 감정이 흔들리다. 이게 진짜 여행 맞지? 꿈 아니지? 하유는 차에 오르자마자 손을 흔들며 외쳤다. 등에 맨 리틀 미니 가방엔 좋아하는 인형이 들어있었고 입가엔 한가득 미소가 번져 있었다. 준호는 백미러를 바라보다 말없이 시동을 걸었다. 은지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누구보다 딸이 기뻐하니 다행이었지만 그들 부부의 마음은 묘한 무게감에 눌려 있었다. 여행지로 향하는 길. 하유는 계속 수다를 떨었다. 우리 바다도 가요. 회도 먹어요. 엄마 아빠 손잡고 걸을래요. 은지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래 뭐든 다 하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지만 그의 발치엔 여전히 봉투에 담긴 이혼 서류가 조용히 눌려 있었다. 이번 여행이 끝나면 우린 끝내자.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론을 되새기고 있었다. 도착한 펜션은 바다와 가까운 언덕 위에 있었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고 하유는 신나게 뛰어다녔다. 우와, 여긴 우리 집보다 커. 하유는 침대에 몸을 던지며 외쳤고 준호와 은지는 서로 마주본 채 작게 웃었다. 정말 오랜만에 지은 자연스러운 웃음이었다. 저녁엔 바닷가에서 작은 불꽃놀이를 했다. 하유는 두 손에 불꽃을 들고 돌면서 외쳤다. 가족이랑 여행하니까 진짜 행복해. 은지는 말없이 불꽃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다.
어느새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있었다. 행복해요. 그 말이 너무 순수해서 너무 밝아서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게 만드는 말이었다. 준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 손에 쥔 맥주캔을 힘없이 내려놓았다. 그 역시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부부는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둘 사이엔 하윤이 잠든 소파가 있었다. 은진이 입을 열었다. 하윤이 진짜 많이 컸네. 웃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우린 너무 많은 걸 포기했나봐. 그 말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다. 사랑, 분노, 후회, 그리고 아직도 남은 책임. 다음날 아침 하윤은 또 다른 제안을 했다. 우리 공원도 가요.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준호와 은지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공원 들렀다가 가자. 공원은 평일 오전이라 한산했다. 하윤은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금세 어울려 놀기 시작했고 준호와 은지는 벤치에 앉아 조용한 한숨을 나눴다. 그러던 중 하윤이 뛰어오더니 외쳤다. 엄마 아빠. 저기 친구들 고아원이래요. 저 친구는 엄마 아빠 없대. 은진과 준호는 동시에 고개를 돌려 아이들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아이 몇 명이 서로 장난을 치고 있었고 그들 옆엔 자원봉사자 몇 명이 아이들을 챙기고 있었다. 하윤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나는 엄마 아빠 다 있어서 좋아. 너무 좋아. 그 말은 천천히 그러나 뼈를 때리듯 두 사람의 마음을 찢었다. 은지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쥐었다. 그들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다. 우린 지금 이 아이의 세상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구나. 돌아오는 차 안 하윤은 뒷좌석에서 졸면서 말했다. 다음엔 더 오래 놀자 꼭이야.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고 준호는 운전대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소리내지 않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선 엄청난 파도가 치고 있었다. 그들은 이혼 서류가 담긴 가방을 서로 꺼내지 못했다.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침묵 속에서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서로를 다시 바라보았다. 3장. 종이 한 장보다 무거운 아이의 한마디. 밤늦게 도착한 집안은 조용했다. 하윤은 여행에 여운이 가시지 않은 듯 인형을 꼭 안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은지는 조심스레 하윤의 신발을 벗기고 작은 발을 살며시 이불 속에 밀어 넣었다. 그 옆에서 준호는 말없이 가방을 내려놓았다. 가방의 옆 포켓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이혼 서류가 가지런히 접혀 있었다. 은진도 준호도 그걸 꺼내지 않았다. 잠시 후 부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말없이 각자의 컵에 물을 따라 마셨다.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우리 원래 이 여행 끝나고 그 서류 꺼내기로 했잖아. 은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응, 그랬지. 그럴 생각이었어. 근데 하윤이 말 들었지? 들었어. 그 말이 너무너무 아프더라. 은지는 컵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아래로 눈물이 고였다. 고아원 아이들이 엄마 아빠 없대. 근데 자기는 엄마 아빠 둘 다 있어서 너무 좋대. 그 말 듣고 나니까 그 서류 꺼낼 수가 없더라.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도 작게 떨리고 있었다. 나도 그래. 이젠 지겨웠고 끝내고 싶었고 솔직히 너한테 정이 남아있지도 않았어. 근데 하윤이 얼굴 보니까 그냥 우리 둘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싶더라. 둘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그 침묵 속에서 떠오른 건 함께 지냈던 10년의 기억이었다. 투박한 신혼, 고단한 육아, 병원 침대 위에서의 밤, 반복된 다툼과 후회, 그리고 그 안에 작게 남아 있었던 함께의 순간들. 은진이 조용히 물었다. 우리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할까? 준호는 대답 대신 그녀를 바라보았다. 계속 산다는 게 예전처럼 살자는 건 아니고 하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안 될까? 은지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말했다. 내가 예전에 임신했을 때 너한테 너무 미워서 그랬어. 힘들고 아픈 걸 다 내 탓으로 돌렸어. 그게 결국 이렇게 만든 것 같아. 준호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나도 내가 그런 줄 알면서도 받아줄 힘이 없었어. 도망치듯 외면했던 거 미안해. 그 말에 두 사람 모두 처음으로 서로의 탓이 아닌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고 있었다. 은지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흰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에 올렸다. 이혼 서류야. 여기 사인하면 이제 끝인데. 준호는 조용히 자기 가방에서 똑같은 서류를 꺼냈다. 두 장의 서류가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였다. 우리 이거 찢자. 은진이 말했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각자의 손으로 그 서류를 조용히 찢었다. 종이 찢어지는 소리는 작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선 커다란 결정의 울림이 울렸다. 그 순간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잠결에 깬 하윤이 거실로 나왔다. 엄마, 아빠 뭐해요? 준호가 손을 벌렸다. 아니야. 그냥 얘기 좀 했어. 하윤이는 다시 자야지. 하윤은 비몽사몽한 얼굴로 아빠 품에 안겼다. 다음에 또 여행 가요, 우리 셋이서. 은지는 울컥했다. 그래. 꼭 가자. 하윤은 잠든 채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하나에 부부는 서로의 손끝을 조금 더 가까이 가져다 두었다. 그날 밤 그들은 한 집에서 정말 오랜만에 같은 방에서 같은 이불 아래서 잠들었다. 그들 사이에선 더는 사랑이 아니라 책임과 회복 그리고 딸이라는 평생 함께할 이유가 놓여 있었다. 4장.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 그날 이후 부부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배워보기로 마음먹었다. 사랑은 이미 예전처럼 뜨겁지 않았고 서로를 향한 실망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그러나 딸 하윤을 중심으로 삶의 무게를 나누는 새로운 연습을 시작한 것이다. 오늘은 내가 하윤이 데리러 갈게. 준호는 말했고 나는 장 보러 가야겠다. 은진도 대답했다. 아주 사소한 말들이었지만 그 말 안엔 이전에 없던 참여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예전엔 서로 눈치만 보며 해야 할 일조차 미루고 넘기기 바빴다. 하지만 이제는 같은 시간 안에 서서 같은 아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작은 변화가 시작된 셈이었다. 어느 주말 하윤이 학교에 낼 가족사진 과제를 꺼내들었다. 우리 셋이 같이 찍은 사진 있어요.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다. 한참을 뒤져봐도 셋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거의 없었다. 겨우 찾아낸 사진은 작은 놀이공원에서 찍은 흐릿한 셀카 한 장. 하윤은 그것도 좋다며 기뻐했지만 준호와 은진의 눈엔 묘한 감정이 일었다. 다시 찍자, 이번 주말에. 은진이 먼저 제안했다. 주말 세 사람은 집 근처 공원에서 사진을 찍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하윤의 장난에 웃음이 터졌고 준호는 은진의 머리에 붙은 나뭇잎을 떼어주며 웃었다. 그 장면을 지나가던 행인이 보고 말했다. 와, 진짜 보기 좋다. 행복한 가족이네요. 행인의 말에 은지는 순간 당황했지만 하윤은 자랑스럽게 외쳤다. 그쵸? 우리 가족이에요. 그 말은 마치 선언처럼 들렸다.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물론 갈등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어느 날은 여전히 짜증이 났고 말없이 등 돌리고 자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피하지 않았다. 화가 나면 말했고 불편한 감정을 밀어두지 않았다. 은지는 아이와 그림책을 보다 문득 말했다. 준호씨, 응. 요즘 예전보다 당신이 좀 따뜻해진 것 같아요. 준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예전엔 나도 많이 무뎌졌었나봐. 우리 참 많이 싸웠지. 응. 근데 우리 다시 배우고 있는 거잖아. 어떻게 사는 건지, 어떻게 함께 있는 건지. 하윤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편지를 건넸다. 엄마, 아빠에게. 나는 엄마랑 아빠가 같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우리 셋이서 놀러 간 거 또 가고 싶어요. 싸우지 말고 사랑해요. 하윤이가 편지를 읽고 두 사람은 말없이 웃었고 은지는 그 편지를 냉장고에 붙였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든 하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얘가 우리한테 준 두 번째 기회야.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말자. 그들에겐 여전히 사랑이 어려웠다. 하지만 딸을 위한 책임이 가정을 지키는 또 다른 이름의 사랑이 되어가고 있었다. 서로의 손을 잡는 대신 함께 걸어주는 연습을 다시 시작한 부부. 그들의 삶은 완벽하진 않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심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5장. 우리를 다시 가족이라 부를 수 있을까? 하윤은 방바닥에 드러누워 색연필로 가족을 그렸다. 아빠, 엄마, 자기. 모두 웃고 있는 얼굴이었다. 은지는 조용히 그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엔 싸움도 없고 외도도 없고 미움도 없었다. 그림 속 가족은 무척 평화로웠다. 그게 하윤의 마음이라는 걸 은지는 직감했다. 하윤이 그림 잘 그렸네. 준호가 다가와 그림을 보며 말했다. 응. 웃는 얼굴이네. 은지는 짧게 대답했다. 그들은 잠시 그림을 바라보다 조용히 거실 창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오고 식탁 위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말은 없었지만 그 바람처럼 무언가 바뀌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하윤이 감기에 걸리기라도 하면 누가 더 병간호를 했는가로 다퉜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웠다. 준호는 약국에 가 있었고 은지는 미음을 끓였다. 서로 시키지 않아도 움직였고 결과를 따지지 않았다. 조금만 나아지면 공기 좋은데 다녀오자. 은진이 말하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애가 요즘 웃을 일이 많아서 다행이야. 외출 준비를 하던 어느 날 하윤은 앞머리를 예쁘게 내리고 물었다. 우리 가족 맞죠? 준호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너무 익숙해서 정작 그 의미를 잊고 지낸 지 오래였다. 그럼 우리는 가족이지. 대답하는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럼 다음에도 같이 놀러가요. 꼭이야. 하윤은 손가락을 걸었다. 은진도 말없이 그 약속에 손을 얹었다. 세 사람의 손가락이 가볍게 엮였다. 밤이 되자 은진은 침대 맡에 앉아 하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준호는 옷걸이에 셔츠를 걸며 말했다. 10년이 진짜 길었지? 응. 돌아보면 고생만 남은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남아있는 거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건 아닌 것 같아. 그 말은 위로였고 다짐도 아니었지만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날 밤 침대에 나란히 누운 두 사람은 등을 맞대지 않고 서로를 바라본 채 조용히 잠들었다. 대화는 길지 않았고 손을 잡지도 않았지만 서로를 피하지 않는 그 자세 하나만으로도 무언가가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며칠 후 하윤이 학교에서 받은 편지를 들고 왔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 숙제였다. 엄마 아빠에게. 우리 가족이 다시 웃게 돼서 정말 좋아요. 엄마가 웃으면 아빠도 웃고 아빠가 웃으면 나도 웃어요. 나는 매일매일이 좋아요. 은지는 편지를 읽다 눈시울이 붉어졌고 준호는 무심한 척 물을 마시며 고개를 돌렸다. 둘은 말없이 웃었다. 이제야 정말 가족이란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저녁 밥상에서 은진이 말했다. 주말에 하윤이 좋아하는 낚시 체험장 가보자. 예약했어. 준호가 놀란 눈으로 보며 물었다. 당신이 예약을? 당신은 늘 운전하고 피곤해하니까. 이번엔 내가 좀 해보려고. 그 말에 준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작게 웃었다. 고마워. 그 말이 둘 사이에 오간 건 정말 오래간만이었다. 그날 저녁 은지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윤의 그림을 다시 꺼내 바라보았다. 그림 속의 가족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이젠 그것이 꾸며낸 장면이 아니라 닿을 수 있는 현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우리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구나. 에필로그 아이가 웃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하윤아 준비 다 했어. 응. 아빠 이거 봐. 내가 쓴 가족 일기. 하윤은 작은 노트를 들고 뛰어나왔다. 은지는 손으로 먼지를 털어주며 미소 지었고 준호는 카메라를 챙기며 문을 열었다. 낚시 체험장에 가는 날. 세 사람의 일정엔 이제 가족 행사라는 이름이 익숙해지고 있었다. 자동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음악. 하윤은 리듬에 맞춰 창밖을 보며 콧노래를 부르고 준호와 은지는 조용히 웃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시간은 잠시뿐이었겠지만 이젠 다음에 또 오자는 말을 서로가 먼저 꺼낼 수 있게 되었다. 체험장 근처의 작은 강가. 하윤이 잡은 작은 물고기를 보며 신나게 소리쳤다. 엄마, 아빠, 나 잡았어. 진짜 잡았어. 준호는 하윤의 어깨를 토닥이고 은지는 손수건으로 손을 닦아줬다. 그 장면은 소소하고 특별하지 않지만 두 사람의 눈엔 가슴이 꽉 차는 순간이었다. 점심을 먹고 공터에 앉아 하윤은 가족 일기를 읽기 시작했다. 오늘 우리 가족은 낚시를 했다. 엄마랑 아빠는 웃었고 나는 진짜 행복했다. 예전엔 여행도 못 갔는데 이제는 자주 놀러 간다. 나는 엄마 아빠가 웃으면 제일 좋아. 이 기분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은지는 옆에서 조용히 눈을 떴다 감았다. 감정이 복받쳤지만 이젠 눈물보다 미소로 감정을 덮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지만 편안했다. 하윤은 피곤했는지 뒷좌석에 누워 잠들었다. 준호는 도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런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바라던 삶이었던 것 같아. 은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런데 그걸 너무 늦게 알아버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다행이야. 하윤이 어릴 때 깨달아서. 집 앞에 도착해 하윤을 안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 조용한 골목길에서 은지는 문득 물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 준호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말했다. 나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 대신 하윤에게 사랑을 믿게 해줄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닐까?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문을 열고 들어서며 조용히 가방 깊숙이 넣어뒀던 이혼 서류를 꺼내 잘게 찢어 휴지통에 버렸다. 이제 정말 그 선택은 사라졌다. 며칠 후 하윤의 생일. 간소한 케이크와 함께 세 사람은 작은 파티를 열었다. 촛불을 끄며 하윤이 소원을 말했다. 우리 가족이 항상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소원을 들은 두 사람은 조금 민망하게 웃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이 순간은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했다. 뜨거운 사랑은 없지만 책임과 존중 그리고 딸을 향한 깊은 애정이 이 가정을 지탱하는 새로운 기둥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이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을 지키는 일이라면 두 사람은 앞으로도 충분히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마무리. 사랑이 식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언제 사랑의 깊은 뜻을 다 알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사랑은 불륜조차도 이해하려 애쓰고 그 사람이 그저 옆에 있음에 고마움을 느끼며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상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내 하루가 의미 있어진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 아닐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대가를 바란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소유하고 싶은 욕심일 뿐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식탁에 남은 웃음 하나로 다시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몰래 우는 사연 제17화 딸 앞에서 이혼 서류를 꺼낼 수 없었다였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